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쉐보레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내외 디자인이 바뀌고 또 내부 인포테인먼트까지 개선을 하면서 상품성을 더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신형 트레일블레이저가 트랙스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쉐보레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속해 있는 소형 SUV 시장은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2013년도쯤에 트랙스랑 QM3 이런 차들이 먼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15년도에 쌍용 티볼리가 나오면서 소형 SUV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놓치지 않고 현대기아가 스토닉, 베뉴, 코나, 셀토스 이런 다양한 모델을 내놨고, 확실히 좀 더 소비자 성향을 잘 파악하고 상품성 구성을 잘 해내는 그런 현대기아답게 티볼리가 잔뜩 높여놨던 그 점유율을 조금씩 나눠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에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차의 경쟁력은 일단 덩치였어요. 셀토스도 이미 4300mm대의 전장을 가져서 소형 SUV 치고 아주 큰 덩치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4.4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쉐보레만의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스위처블 AWD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저공해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5L 3기통 파워트레인까지 셀토스와는 또 다른 특징들을 장점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이 차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또 현대기아도 상품성 개선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차들의 경쟁력이 아주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도 빠른 상품성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를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듀얼 콕핏이라고 했습니다.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또 중앙 모니터는 8인치로 조금 작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 차들 예를 들어 셀토스만 해도 10.25인치 중앙 모니터가 들어가거든요. 완전 기본 트림부터 옵션은 아니지만요. 그런 크기에 비해 중앙 모니터가 작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먼저 보셨던 8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1인치 중앙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 모니터는 가장 기본인 LT 트림에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형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는 아주 나빴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디자인이 아주 옛날 느낌이 확실히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간 모니터들은 확실히 요즘 트렌드를 많이 따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전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랑 중앙 스크린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시선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니터 사이의 거리도 가깝고, 또 중앙 모니터를 포함한 센터 페시아 디자인 자체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운전자 중심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비상등이 이 운전석보다는 동승석에 더 가까웠었거든요. 한 요쯤으로 쳐져 있었는데, 이제 디자인이 바뀌면서 가운데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요. 송풍구도 위에 있었다가 이제는 모니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비상등 아래쪽 구성은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공조장치 다양한 버튼들이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12V 소켓, 그리고 USB-C 타입, A 타입 하나씩 단자가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또 여러가지 주행 모드 관련 버튼들, 그리고 이런 기계식 기어 레버까지. 아래쪽 디자인은 구형 트레일블레이저와 거의 같습니다.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지금 저희가 탄 차는 액티브 트림입니다. 액티브는 이 실내에 일단 이 원형 운전대가 들어가고요, RS는 아래쪽이 살짝 플랫한 디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트림에는 이 블랙 컬러 인테리어와 이 노란색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시트에도 보시면 이렇게 파이핑까지 전부 다 형광, 노란색, 어떻게 보면 연두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RS는 시트 컬러는 똑같은데 이 포인트를 레드로 줬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기능 관련해서, 또 편의 기능 관련해서 빠진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컴바이너 타입, 이렇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별도의 모니터가 올라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예 옵션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스마트폰 무선 프로젝션 기능이 들어가서, 지금은 제가 선을 꽂고 있지만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순정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들 별로 못 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티맵을 쓰는 편인데, 이렇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원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진 것 자체에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확실히 모니터가 옆으로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넓어진 게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 속에 딱히 그렇게 공간 손실이 크지 않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워주고 있어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구형 트레일블레이저와 같습니다. 직렬 3기통 1.35L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륜구동 모델에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4륜구동 모델에는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최고 출력은 156마력, 최대 토크는 24.1kgm고요. 각 트림별 복합 연비까지 구형과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옵션은 기본 사양은 아니고요. 최상위 트림에서도 추가로 옵션을 선택하셔야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 알아두셔야 될 건 이번에 신형 모델에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카메라 기반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썼습니다. 별도의 레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도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절해주고 정차 후 재출발 기능까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속 한 26km 정도로 되게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간 거리는 1단계로 가장 가깝게 설정을 했습니다.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단계로 맞췄고요. 지금 거리는 속도 대비해서 안전한 것 같고, 또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가속할 때도 너무 급하지 않게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저속에서도 굉장히 조용하네요. 저 RPM에서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 특유의 진동은 살짝 있긴 하지만 3기통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4기통보다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때 그 걱정만큼 정숙성이 떨어지거나 MVH 성능이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과격하게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되게 부드럽게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서 가속을 해주고요. 또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들어간 1.2L 3기통 엔진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모니터를 조작을 해보면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을 띄워둔 상태고요. 이쪽 왼쪽 구석에 있는 홈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 화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모니터는 커졌는데 안에 아이콘 같은 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위에 버튼을 누르면 현재 연비가 나오고 있고, 지금 34.4km를 달렸는데 평균 연비가 12km/L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속주행 시간이 꽤 있었어 가지고 연비가 막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정체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씩 연비가 깎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제 모니터에 슬슬 열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이 모니터 발열 때문에 좀 걱정이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고장 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가끔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몇 달 전에 시승할 때도 제가 이제 꽤 그 차를 길게 타볼 시간이 있었는데 모니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만큼은 뜨거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구름 끼지 않고 해가 쨍쨍했다면 더 열이 빨리 올랐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뭐 기능적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개선이 나중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의 전반적인 고속 승차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대체로 모나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도로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동시에 바닥에 쫙 깔려서 가는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서스펜션 자체가 아예 부드럽진 않아요. 그리고 속도를 점점 더 올려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점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탄탄한 주행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전에도 그래왔겠지만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승차감을 아주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UV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나 세단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높잖아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높은데 차가 너무 부드럽고 물렁거리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의 느낌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와의 완전한 차별점인 것 같아요. 저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면서 아쉬웠던 게 변속기였어요. 그 차도 일단 조향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더 달리고 싶고 운전대를 돌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차였는데, 이 6단 변속기가 조금 맥이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을 제가 갑자기 가속을 하고 싶어서 꾹 밟았을 때, 그때 저의 의도를 좀 뒤늦게 파악하고 뒤늦게 행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재밌게 운전하려고 하면 변속기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쉬웠거든요. 아직 CVT는 모르겠습니다. 전륜구동에 들어간 무단 변속기는 어떤 느낌일지 타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이 4륜구동 버전에 들어간 9단 변속기는 확실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들어간 6단보다는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제 의도를 빨리 파악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조금이지만 배기량 차이가 있고 출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트레일블레이저가 훨씬 더 낫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이 변속기가 9단이라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기어가 6개밖에 없다 보니까 RPM을 좀 높게 썼습니다. 제가 그때 기록을 살펴보니까 한 1800에서 1900rpm 정도를 왔다 갔다 유지하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하고 정속 주행을 하면요, 갑자기 이 엔진 회전계 바늘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500rpm보다 살짝 아래로 엔진 회전수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4륜구동 모델이라고 해서 연비가 떨어질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숙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800, 1900rpm을 유지하면서 달릴 때는 아무리 고속에서는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더 차내로 유입된다고는 하지만 엔진 소리도 어느 정도는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엔진이 정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RPM 영역으로 바늘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이 주행 환경은 확실히 이 차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제30 저공해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 15개에 있는 주요 공항 주차장에서도 꽤 크게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하철 환승 주차장도 최대 80%까지 할인이 됩니다. 3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진동이나 출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토스 1.6 터보만 해도 198마력입니다. 그 차는 확실히 얘보다는 잘 나가요. 물론 이번에 부드러움을 좀 더 강조하면서 7단 DCT에서 8단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꽉 밟았을 때 그런 치고 나가는 힘 자체는 그쪽이 좀 더 경쾌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 차는 3종 저공해차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고, 이 옵션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 같은 트림 대비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운전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차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격일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전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형의 LT 트림이 2699만원인데 빠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딱히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선택 비율도 실제로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 위에 프리미어 트림이 2799만원, 딱 100만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의 다른 두 가지 스타일 버전 액티브와 RS가 각각 3099만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프리미어 트림 같은 경우는 160만원 정도가 올랐고, 액티브 RS는 거의 30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전 트레일블레이저를 보시던 분들한테는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실제로 운전해 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계기판과 모니터가 새롭게 더 편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실제 오너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트림과 옵션 조합을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는 프리미어 트림에 드라이버 어시스트 패키지를 더하는 겁니다. 가성비로 프리미어 트림을 고르는 건 좋긴 한데 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뺄 수 있냐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어느 정도 막히는 길을 운전할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대신에 이 조합에서는 1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옵션표만 보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통풍 시트를 계속 켜놨거든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좀 구름이 끼긴 했지만 지금 외기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33도네요. 이런 날씨에서도 이 등이나 엉덩이 쪽은 전혀 땀이 차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통풍 시트에 큰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액티브와 RS를 추가 옵션 없이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버 어시스트 패키지는 없지만 일단 통풍이 들어가고요. 스타일적으로도 또 꽤 멋있고, 여기에 4륜구동 옵션이 굳이 필요할까는 싶어요. 이 4륜구동 옵션을 고르게 되면 추가로 딸려오는 사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나 스피커가 7개가 들어있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RS 같은 경우는 19인치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19인치는 RS의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해야만 19인치가 들어가고, 나머지에는 18인치 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적으로도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 굳이 4륜구동 옵션을
비싼 돈 주고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3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속 100km에서 추가로 더 속도를 많이 올려보니까 풍절음 차단하는 능력이 100km 전후에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서 고속으로 갈수록 풍절음이 확 커져서 지금 느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유리에 차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트림이든 상관없이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 이 유리창은 이중 접합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전에 열어서 두께를 보니까 기본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이번엔 2열에서 여러가지 환경과 또 승차감 등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은요, 네, 충분합니다. 지금 앞 시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주 넉넉한 무릎 공간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아래쪽에서는 발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낮춘 상태에서도 이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웬만한 두꺼운 부츠나 구두를 신더라도 이 아래쪽 때문에 답답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래쪽으로 살짝 파여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 공간은 이 차가 전형적인 SUV 스타일이잖아요. 뭐 쿠페형 SUV처럼 지붕이 낮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제 기준에서는 넉넉한 헤드룸이 나오고 있고, 아쉬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등받이 각도가 살짝 서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편한 각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이 시트의 각도가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누워서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썩 알맞는 시트 각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소형 SUV랑 비교하면 이 시트 쿠션 길이가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진 않아요. 뒤에 바짝 당겨 앉으면 허벅지가 좀 붓긴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가는 분들 거의 없으잖아요. 기댄 자세로 가게 되면 저는 키가 작은 편인데도 좀 불구하고 허벅지 앞쪽이 조금 뜨게 됩니다. 키가 더 크신 분들이라면 다리가 더 위로 뜨게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전 트레일블레이저도 공통적인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차는 역시 뒷자리 사람을 항상 태우기보다 혼자 또는 둘이서 타기에 가장 좋은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장단점을 3가지씩만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1.35L 3기통 엔진의 성능과 그리고 혜택입니다. 성능은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3기통 엔진이라고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고, 토크가 나오는 시점도 굉장히 이르고 또 생각보다 부드럽고 잘 나가주기 때문에 또 이 구단 변속기랑 궁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CVT 무단 변속기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시승차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느낌을 따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 저공해차 혜택이란 것도 있죠. 그 혜택들을 평소에 꾸준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어느 날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이 평소에 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또 기분이 좋잖아요. 두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지금 새로 바뀐 11인치 모니터에 무선 폰 프로젝션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LT 트림, 이게 2,700만원짜리 깡통을 사도 여러분은 무선으로 이 차의 모니터에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에 타실 때 별도의 선 연결 없이 편하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주 편안한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모니터 자체 해상도가 훨씬 좋습니다. 반응 속도도 괜찮고, 물론 화면 전환될 때의 버벅임은 있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상등이 중앙으로 다시 자리를 돌아온 것도 마음에 들고요. 세 번째는 주행 감각인데요. 이거는 쉐보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들도 물론 충분히 좋습니다. 소형 SUV가 절대적인 가격이 낮은 차고 또 비싼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경쟁력 있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의 기준을 높여주고 있고 상용 평준화가 많이 됐는데, 쉐보레 차들은 사실 예전부터 소형 차들도 이 주행 안정감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트레일블레이저는 여기에 살짝 더 부드러워진 승차감까지 추가되면서 부드럽고 말끔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만족할 만할 것 같은 하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보여드린 이 2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사실 많이 없죠. 차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물론 실내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 개선된 부분은 거의 다 1열에 집중이 돼 있어요. 2열 송풍구가 아예 없는 건 이 차를 가족용으로 100% 추천하기에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USB 포트도 사실 최상의 트림에서 추가 옵션을 해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차로 유지 기능이 없다, 이 부분인데, 중앙 유지 기능은 이 차보다 더 낮은 급의 다른 브랜드 차들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풀옵션에서도 중앙 유지 기능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죠. 세 번째는 많이 올라간 가격입니다. 가격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신차들이 가격이 동결되는 경우도 거의 없긴 하다만, 이 최상위 트림을 구매하려면 기본적으로 3천 이상 지불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앞자리가 3이냐 2이냐의 심리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RS 액티브는 3,099만원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차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장벽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열 리뷰와 그리고 총평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 차를 고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 기획을 한다면 이 차와 동급 다른 소형 SUV들을 같이 섭외해서 비교 시승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